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진짜 세무사님들만의 아는 꿀팁을 마구마구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네, 직장이라고 모두 같은 직장인도 아니고 그 구성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 이제 13월에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와 싱글의 연말정산법을 각각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맞벌이 부부가 싱글처럼 하면 이거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공제 요소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소득이 더 높은지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부라고 하선 치더라도 연봉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많을 수 있고 부인이 맡을 수 있는데 이 공제에 대한 효과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어느 분의 소득이 더 높은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연말정산은 보통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이거 소득이 높은 사람을 굳이 갈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연말정산의 혜택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집도 사실은 저희 가장님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가장님. 네. 가장님 있으시지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는 기본 공제로 이제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근데 70세 이상 경로자 공제, 한부모 공제까지 있으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런 공제가 꽤 크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소득공제, 세액공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논리가 기본공제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문재한 세무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내분 이지혜님의 연봉이 제가 9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문재한 세무사님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있으니까 실제 기본 있죠. 그렇죠. 네. 네. 아, 기본 네. 공제가 300만 원이 되어지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아내분 이지혜 씨에게 한번 몰아주기를 한번 해볼까요? 9천만 원, 즉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9천만 원이면 세율이 35%예요. 그럼 300만 원 공제 받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35%면 105만 원에 대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재한 세무사님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저도 문재한 해주세요. 네. 이번은 제가 문재한 세무사님 쪽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버시겠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이게 되어지면 세율이 15%거든요. 네. 자, 300만 원 곱하기 15%면 45만 원이죠. 어, 아까는 10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45만 원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웬만하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세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 차이가 큰 걸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살펴본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부부가 사이좋게 좀 자녀를 나눠서 받아도 좋지 않을까요? 그건 이론상만 가능할 것 같고 네. 저희 집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딸은 뭐 예서 아빠 밑으로 놓고 아들은 뭐 엄마 네. 밑으로 놓는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자녀 세액공제 볼 경우에는 아까 15만 원 뭐 각각 받으면 30만 원인데 두 명을 각각 나누면 뭐 두 명을 한 번에 받으면 35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만약에 세 명일 경우에는 둘과 한 명을 나눌 경우에는 둘은 35만 원, 한 명은 15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총 50만 원이죠. 하지만 세 명을 동시에 받는다. 그러면은 총 65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나누는 것보다는 소득이 높으신 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연말정산을 맞춰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때 이런 서비스들을 국세청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절세 조합을 찾아주기도 하는데요.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맞벌이 절세 안내 메뉴가 뜹니다. 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부양가족을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좋은지 조합을 또 알려줘요. 아, 좋네요. 네, 엄청 네. 좋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물론 같아요. 이제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각자 이제 물론 이제 자료 제공 동의를 각자 받으셔야 그렇죠. 되고요. 연봉이 확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니까 우리 배우자님하고 어떤 객관적인 토론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서비스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우리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몰아주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부가? 근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조금 기준점이 다릅니다.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고가의 물품을 많이 구매하시는 플렉스하는 부부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물건값을 확인해가면서 구매하시는 짠테크를 하시는 부부님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소비 성향이 굉장히 다를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한 후에 몰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재환 세무사님처럼 플렉스하는 부부들은 좀 일단 플렉스 하진 않는데요. 일단 어떻게 그래도 좋을까요? 플렉스를 자주 한다고 한다면 고액 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25%를 초과해야 이제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습관을 봤을 때 25%는 무조건 넘을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5%를 초과해야 이 신용카드가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플렉스를 하니까 많이 소비 지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내 연봉의 25%를 충분히 넘을 수 있으니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율이 높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짠테크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짠테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확실히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느냐 못 넣느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던 치더라도 25%를 못 넘으면 단 1원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어져요. 그럼 25%면 2,500만 원이죠. 5천만 원이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입니다. 네.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500만 원보다는 1,250만 원이 될 확률이 높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를 소득이 낮은 분에게 몰아주시는 게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적을수록 25%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하니까 그렇죠. 네. 요걸 잘 감안을 하셔라. 그럼 이제 내가 25% 이상 쓴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세무사님? 국세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점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25%를 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신용카드 쓰시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쪽으로 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은 30%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왕 쓰실 거면 현금 영수증 받으신 게 좋을 수 있어서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려고 12월 달에 그냥 왕창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요 말 주의하셔가지고요.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는 사실 현명하지 않은 게 아닐까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비 습관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알려주실 팁이 있으실까요? 바로 의료비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의료비세액 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이것도 많은 사람한테 몰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좀 다릅니다. 의료비세액 공제는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쓸 때 급여액의 3% 이상 쓴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병원비가 우리 건강보험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의료비세액 공제는 소득이 적은 분에게 몰아주신 것을 추천드리는데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게 최고겠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싱글을 위한 연말정산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싱글을 위한 이제 연말정산 전략 중에 가장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그렇죠. 마련 이제 네. 주택 청약 통장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세금 혜택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에 내가 불입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네, 매달 꼬박꼬박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 한 240만 원까지 기존에는 적용이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 30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오. 대략 40%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오.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면 월 한 25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네요. 월 네. 25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른 요건은 없을까요?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두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 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월 20만 원씩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납입을 했다. 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저는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 20만 원이니까 1년이면 240만 원에 이제 40% 소득공제가 되니까 대략 96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월세 세입자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13월에 월급에 더 한층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월세 세액공제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 청약 통장부터 월세 세액공제까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싱글들의 연말정산 전략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영화를 혼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분들을 위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그냥 영화만을 말씀드렸는데 대학로에서 있는 각종 공연이라던가 박물관, 미술관도 이 문화비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김하나 세무사님은 주말에 쉬실 때나 혼자 네네. 계실 때 네.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집에 뭐 같이 사시는 분이 계셔서 혼자 있는 일이 별로 잘 없어요. 왜 그렇게 집에 계세요?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저 혼자 있으면 좀 독서 좀 하고 싶네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지성과 미모를 네, 공부하셨으니까 독서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줄임말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네, 요즘. 좋아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 김하나 세무사님처럼 독서를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이후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 도서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가능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학원 교재, 참고서, 만화 등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요즘 그 해시태그 인스타에 보니까 뭐 오늘 운동 완료 지금 이런 거 지금 줄임말 전문가 오늘 오운환, 운동 네, 오운환 알고 아시나요? 있습니다. 네. 오운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혜택이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헬스장, 그다음에 수영장 등록비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헬스장과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용료에 한해서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PT.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런 거 활용하셔서 이왕 뭐 저도 이제 요거 활용해서 오운환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운환, 네.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서 세무사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총 급여 7천만 원. 오늘 사실 7천만 원의 단어가 좀 많이 나오긴 네,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뭐 신용카드 사용이 당연히 총 급여액의 25% 넘어야 되고 공제율은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또 이용하는 데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한도가 생기니까 요거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싱글들은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처럼 뭐 결혼 세액 공제, 뭐 우리 저기 뭐 자녀 세액 공제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공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연말정산마다 뱉어내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싱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챙겨주실 만한 건 또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살고 그러면 저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하는데 노후는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노후에 대한 어떤 대비로서 연금 저축 계좌를 보통 활용도 많이 하시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연금저축계좌 이거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 안에는요, 뭐 펀드라든가 보험 이런 게 모든 게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이 최대 6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용 퇴직연금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들 IRP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연금 저축과 이 IRP가 함께 있으면 그 한도 금액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연간 납입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세액 공제를 얼마나 해주나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좀 어려운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1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16.5% 소액 공제율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고 5,500만 원 만약에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12%,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13.2%가 공제가 적용되어집니다. 이걸 만약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요,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이다라고 하면은 118만 원 가량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집니다. 야, 이거는 세액 공제니까 세금으로 그냥 바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이 팜플렛 같은데 네. 세액 공제 효과 있다 그러고 가입하라고 막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 영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였네요. 네, 뭐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는 거니까 네. 효과는 있는데 다만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게 사실 노후 대비이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만 하시고 추후에 만약에 이거 유지를 못하면 중도 해지했다는 어떤 불이익이 있거든요. 아. 네, 이런 불이익은 보통 이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네. 물론 연말정산 혜택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위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노후까지 네, 살려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계좌를 중도에 해지 마시고 노후까지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거 지금 12월에 좀 한꺼번에 좀 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어.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넣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고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맞벌이 부부부터 싱글까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 사연을 통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